21번 보겠습니다. 개공의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주택 외의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매건 교환이건 임대차건 상관없이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의 1처분의 9 범위 안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포함하여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매건 임대차건 상관없이 모든 거래 유형은 전부 다가 상관없이 1처분의 9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하죠. 2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둘 이상의 거래의 평균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 한 가지만을 적용합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3번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물 중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평균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대상물 중 큰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큰 금액. 그 다음에 4번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전분의 8 이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전분의 9 이내로 하죠. 주택 외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주택 외에 대해서는 오피스텔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소시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다 갖춘 경우는 매매 교환은 1전분의 5, 임대차 등은 1전분의 4. 그런데 이와 같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물건은 매매건 임대차건 전부 거래 금액의 1.분의 9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1.분의 9.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로서 상하 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것. 이어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분의 4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맞죠? 만약 이와 같은 경우 매매와 교환은 거래금액의 1.분의 5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전세권, 저당권 등은 1.분의 4 범위 내에서 결정하죠.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박스형의 이렇게 문제라든가 뭐 가불병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면 그 아마 컴퓨터 과정에서 가불병이 이상한 한자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강의하면서 제가 좀 고쳐드리겠습니다. 22번 볼게요. 개공이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인 건축물. 딱 보는 순간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포함해서 2분의 1 이상이죠. 이건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한 경우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이 갑으로 좀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매매와 임대차가 같은데 한번 봅니다. 계약 조건. 계약 당사자는 갑, 가로열고 매도인이면서 임차인과 을, 매수인이면서 임대인. 결국 매매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동일하죠. 그럴 때는 매매보수 하나만 받습니다. 2번 매매계약, 매매대금 1억 원, 합의된 중개보수 100만 원. 3번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 이건 볼 필요가 없죠. 이거는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기에 이루어지면 매매 금액 하나만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이죠. 그 밑에 X시 중개보수 조례를 봅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매매 대금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상한율은 0.5%이고 한도액은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매매에 대한 보수 하나만 받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1억 원이죠. 그러면 매매 금액 1억 원 곱하기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요율을 봤더니 조례에서는 상한율이 0.5%로 되어 있죠. 그러면 1억 곱하기 0.5 하면 50만 원이 산출돼요. 근데 한도액은 80만 원이요. 그리고 합의된 보수는 100만 원이에요. 그럼 다 다르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 요거를 갑과 을로부터 각각 봤습니다. 갑은 매도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을은 매수인이면서 동시에 임대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물어봤으니까 갑으로부터는 50만 원을 받는 것이죠. 50만 원. 이게 답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갑과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100만 원이겠지만 22번 문제는 갑 일방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보수니까 5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1번입니다. 23번 문제 볼까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 묶은 것은 봅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 그 다음에 책임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죠. 중개보조원을 뺀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물론 중개업계를 떠났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올 때는 그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개업계 떠났다가 1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올 때는 종전의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문제 맞출 수 있죠. 기업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다시 받아야죠. 중개업계 떠났다가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올 때 이때는 다시 받을 필요가 참 없죠.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업계 떠났다가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교육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니은번 중개법인의 사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디귿번 소공도 받아야 되겠죠. 리을번 책임자 받아야 되겠죠.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2번이죠.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춰야 될 인력기준. 인력기준은 강사 확보고요. 및 시설기준. 시설기준은 강의실 확보인데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 기억번.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되겠죠. 맞죠?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강의실. 그 개수는 1개 이상. 맞습니다. 니은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맞습니다.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와 대학의 강사는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변호사와 대학 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격 소지자는 전부 다가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억 O, 니은 X, 디귿 O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문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문제가 좀 수월하죠. 자, 25번 문제는 좀 여러분이 잘 주의해서 살펴보는데 이것도 뭐 갑을병에 대한 내용이 컴퓨터 출력 과정에서 아마 이상한 한자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고쳐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5번 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앞에 글자를 25번은 갑 앞에 있는 것. 두 번째 이것은 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기억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번.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A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 B를 각각 신고했다. 그래서 갑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A, 이 사람은 신고고발 대상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신고고발 대상자는 무부증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그렇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신고고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A를 신고한 것으로는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부터 캐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 B. 자격증을 양도한 B는 이거는 무부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고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죠. 그건 신고고발 대상자 되죠. 무부증에서 C를 누가 C를 누가 신고했냐.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앞에 있는 건 갑, 뒤에 있는 것은 을이에요. 갑과 을이 공동 신고했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이건 신고고발 대상자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디귿번 을입니다. 디귿번은 을이에요. 디귿번 을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 그 다음에 갑도, 뒤에 있는 건 갑도예요. 갑도 D를 신고했다. 그러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무부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고발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고발 대상자가 되는데 누가 먼저 신고했냐면 을이 먼저 신고했어요.
근데 을이 신고하고 나중에 갑도 신고했죠.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신고한 을만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갑은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갑은 나중에 신고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리얼번을 보겠습니다. 리얼번.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갑과 을은 이를 공동 신고했다. 자, 이를 신고했는데 이거는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고 나서 신고 고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를 갑과 을이 공동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고 고발 해봤자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죠. 발각된 이후에 신고 고발했으면 보상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에서 신고 고발 대상자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되고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리얼번은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해당돼야 되는 거죠. 지워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C와 D에서는 기소유 결정했습니다.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 결정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 결정은 보상금 주죠. 근데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답니다.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B를 신고한 것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분배 약정은 없었다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본에서는 갑은 A를 신고 고발한 경우로 보상을 받지 못하죠. 신고 고발 대상자가 아니니까. B는 무혐의 처분받았으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이 갑에 대해서는 포상금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은 을과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갑은 얼마 받느냐? 갑은 25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을도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는 을이 먼저 신고했으니까 을만 5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갑은 못 받는 거죠. 을은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갑은 C를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 그 다음에 을은 C를 공동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과 D를 신고한 것으로 50만 원. 결국 갑은 25만 원, 그 다음에 을은 75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갑은 25만 원, 을은 75만 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6번 볼게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나왔어요. 1번 고용 신고할 때 수수료 안 내죠. 2번 휴업 폐업 신고할 때도 수수료 안 내죠. 디귿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죠. 4번 자격증 재교부 시정할 때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인장 등록하는 경우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는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자, 두 번째는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 세 번째는 등록 신청하는 자, 네 번째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 다섯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 여섯 번째는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 마지막 7번째는 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전 신고하는 자. 이 경우 총 7가지만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외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것까지 같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27번 봅니다.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야죠. 맞죠. 근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죠. 맞고 3번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및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맞고 4번 개공이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도 공제사업 대상이 포함되죠. 맞죠.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개공이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시킨 그 손해도 공제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제금으로 배상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옳은 지문.
5번 공제 규정상 회계 규정은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기금 요거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을 말하고 별도로 만든 표 1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옳은 것으로 묶은 것. 자격정지 사유가 총 7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총 7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죠. 6개월 범위니까 구체적으로 자격정지 기준이 몇 달 할지는 국토교통부 령에 규정돼 있죠. 자격정지 사유 속인 건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거짓 거래를 금지한다. 요거 자격정지 사유죠. 자, 그러면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한 경우 자격정지 하시는데 한다면 6개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는 자격정지 할 수 있는데 3개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할 때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고 설명했을 때 자격정지 할 수 있는데 3개월. 또한 당해 중개를 행위했으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서명 날인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정지 할 수 있고 3개월.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또는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자격정지 할 수 있는데 한다면 6개월. 당해 중개했을 때 확인 설명서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서에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서명과 날인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3개월.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를 했을 때는 6개월. 금지 행위는 총 8가지가 있죠. 거짓된 언행이라든가 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든가 쌍방대리 같은 금지 행위 했을 때는 6개월. 그래서 6개월짜리는 속, 거짓, 금지 요거는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이렇게 해서 외워두셨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번호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할 때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이 아니라 이건 3개월이죠. 4번 당해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이거 3개월 맞습니다. D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은 금지행위죠. 6개월 맞네요. 옳은 지문. 1번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거 3개월 아니죠. 6개월입니다. 미음번 다른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이중소속이죠. 6개월 맞습니다. 결국은 옳은 것은 니은, 티귿, 미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9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공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즉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묶은 것은 자 기억번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중소속한 거죠. 이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맞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도 맞습니다. 니은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는 사유도 맞습니다. 디귿번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금지행위죠.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리얼번 탈세 목적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이거 금지행위 중에서죠. 금지행위 이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그리고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미원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국 기역, 니은 두 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완벽하게 스스로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30번 문제부터 봅니다. 3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 즉 국가 등의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2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번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등이 소재하고 있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이를 신고관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거나 또는 신고관청은이라고 해야 되겠죠. 4번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거래 당사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가 관한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 맞는데 6월 이내가 아니라 그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겠죠. 정답은 뭐 5번이네요. 좀 쉬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분양권이라는 전매계약, 분양권 전매계약의 경우 거래 가격란에는 공급 가격, 즉 분양 가격도 적고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옵션 비용도 적고 그밖에 추가 지불액으로서 프리미엄 받고 거래했으면 추가 지불액인 프리미엄도 적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공급 가액과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옵션 비용을 적고 분양권을 다시 전매하는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분양권 처음 취득했을 때 신고한 거래 가격인 공급 가격, 발코니 확장 비용, 그 다음에 프리미엄 등 옵션 비용 다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기억번 옳은 지분이죠. 이번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이란 프리미엄 받고 거래했으면 프리미엄도 적는다 그 말이에요. 및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적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은 종전 부동산란에 기재를 하는 건데 이때 금액을 기재할 때는 그 거래 금액란에는 권리 가격도 적지만 추가 지불액도 적는다. 그리고 그 전체 금액의 합계 금액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다 적는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디귿번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거래 가격 가로열고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둘 이상의 부동산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때 각각의 금액도 적지만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도 적는다는 뜻입니다. 옳은 지분입니다. 리얼번 거래 금액 기재할 때 토지 건축물의 경우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아닙니다.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의 경우에만 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고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정답은 이거 틀린 건 리얼번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미음번 계약의 조건 기한은 거래 계약의 내용에 조건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조건 기한을 적죠. 맞습니다. 결국은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과 미음 4개, 리얼번을 뺀 나머지 전부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3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서로 합의해서 계약 내용을, 거래 내용을, 신고한 내용을 변경을 하였을 때 거래 당사자나 개공은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변경했을 때 변경 신고할 수 있냐? 변경 신고할 때 어떤 신고 내용이 변경되냐면 일단 거래 지분 또는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면적이 변경된 경우,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변경한 경우, 조건 기한,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변경한 경우, 그 다음에 중도금 일자와 중도금과 잔금이 변경되거나 또는 그 중도금 잔금의 그 지급 일자가 변경된 경우
이게 대표적으로 변경됐을 때 변경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두 가지를 더 알아두시는데 공동 매수를 했어요. 공동 매수했는데 공동 매수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 신고할 수 있죠. 이때 공동 매수인이 변경하는 것은 공동 매수인이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의 부동산을 B, C, D 세 명이 공동으로 매수했는데 그 중에서 D 요 사람이 저는 안 살게요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다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이 변경한 경우, 일부 물건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면은 A가 토지도 팔고 그다음에 건물도 B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B가 이 건물은 안 살게요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예. 자, 요것만 이제 변경 신고할 수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번 거래 지분, 기업번 뭐예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맞죠? 거래 지분과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 맞죠? 니은번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변경도 맞죠? 그다음에 지급번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이 변경 가로 열고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가로 닫고 다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 가로 열고 물건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맞죠? 그다음에 리얼번 거래 가격 맞죠? 거래 가격.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 및 그 지급일의 변경 즉 중도금과 잔금이 변경되거나 그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도 맞죠? 결국은 제가 쓴 거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결국 32번은 다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유죠. 정답은 5번이네요. 33번 문제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가 있죠. 맞고 특히 이의 신청은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받은 자 다 이의 신청 허가 처분뿐만 아니라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매수 청구와 좀 다르죠. 그래서 2번 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따라서 1번 이의 신청은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차이점. 둘 다 이의 신청이건 매수 청구건 둘 다 처분일로부터 한 달 이내라는 거. 3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을 하죠. 그리고 매수할 자라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죠. 맞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거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돼서 금액에 대해서 기인되는 금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에서 매수할 자를 선정하여 매수하게 하는데 이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을 때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금액으로 매수하게 하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감정 가격이 기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이거는 선매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럼 선매자가 협의해서 매수하게 되는데 이때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선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을 때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선매에서의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이라는 거.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죠. 근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취득한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 그 금액의 기준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 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그래서 가격이 기준되는 것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했을 때 매수할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거. 두 번째, 선매할 때 협의가 할 때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시군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이 나와 있죠.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확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근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이거를 남한테 임대를 해줬을 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7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용할 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거 답 4번이네요. 5번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한 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문제 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우리는 가짜묘 즉 가묘라고도 하고 장례묘소라고도 하죠. 이같이 가짜묘 및 평장 또는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은 집은 2번 분묘의 수호 권리나 봉지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만 전속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 주장 못합니다. 3번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이때는 종중에게 귀속을 하죠. 맞습니다. 종손이 분묘를 관리하고 있으면 종손만 분묘기지권 갖는 것이다. 다만 공동선조로 구성된 분묘에 대해서 종중이 직접 관리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갖는다라는 거. 4번 사성이 조성, 사성이라는 것은 봉분 뒤에 이렇게 둔덕을 쳐놓은 거, 이렇게 언덕처럼 둔덕 쳐놓은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 아닙니다. 사성이 조성됐다 해서 반드시 그 사성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분묘기지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도 가서 봉제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땅을 분묘기지권 취득한 사람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 분묘기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봅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한다?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두 가지가 의제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등기 시작을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을 때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답 1번이죠. 2번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죠. 맞고 4번 공유 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4번 임대 농지를 양선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의 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도 맞죠. 5번 8년간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 가로 열고 한자 있는 이농은 이런 이농이 아니고 이농이라는 것은 이별할 때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떠났다 이건데요. 여기 한자가 좀 이상한 한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이농 즉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 그래서 8년간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34번은 민법 문제고 35번 문제는 부동산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월한 문제고 36번도 민법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1번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임차는 동법상의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등기라는 방법에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3번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요한다.
확정일자는 요하지 않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만 요합니다.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죠. 이때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를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를 우리는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데 전입신고가 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만 요합니다. 확정일자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매시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요합니다. 4번 임대인의 사망. 이거 오탐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36번에서는 4번 임대인의 사망. 이게 오타입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요걸 갖다 차자로 고쳐주세요. 임차인의 사망 이렇게 고쳐놓으시고 임차인의 사망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임차권은 승계한다. 맞죠? 정답은 옳은 거 4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임차인이 일개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법정갱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인이 2개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때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정갱신 인정합니다. 결국 옳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도 이것도 민법 문제입니다. 자, 37번 주택임대차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시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즉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이지만 상가임대차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죠. 그래서 서울은 4억, 그 다음에 수도권은 과밀업체권일까, 그 밖에 인천 광시 내는 3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해 지역과 경기도 외곽 지역은 2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에 지역은 1억 8천 이하이지만 상임자법이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의 일부만 적용되죠. 일부 적용되는 거 5가지 외워두셨죠. 첫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첫 번째 대항력 인정된다. 대항요건 갖추고. 두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못 받게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네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차임 연체액이 3개에 달하고 있다면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5번째는 표준 서식인데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고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거. 이 5가지만 초과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임대차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시정할 수도 없고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차임금도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도 있으며 초과되는 경우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시에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두셔야죠. 이거 하도 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쥐에 박힐 정도로 바뀌었을 겁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것으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대표적인 거 7가지 예시돼 있고 그 밖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동건물 경매 시 환가금액 즉 낙찰금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3분의 1이 아니라 환가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죠.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리얼번 대항요건 및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인차를 갖춘 임차인은 동건물 경매 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없습니다.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양수인에게 이 임차 건물을 인도해야지만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죠. 몇번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죠? 결국 옳은 것은 니은번과 미음번 2개. 니은, 미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니은번과 미음번 2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8번도 민법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죠. 맞고 2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시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맞고 4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입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맞고 4번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결국은 틀린 설명은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도 민법 저당권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법 내용인데요. 39번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경매 입찰 방식은 길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세 가지 중에서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죠. 맞습니다.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게 된다. 아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등기라는 방법에서 공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거는 집행법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한 자와 등기된 권리자들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자, 예를 들면 주택의 인도, 전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그러한 미등기 임차인은 경락된 등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죠. 3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 증권을 공탁하게 된다. 여기서 드린 것은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한 거니까 매각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 증권을 공탁하겠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자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금을 제공해야 되지만 매각에 대한 항고할 때 그 공탁금은 매각 금액의 10분의 1을 공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4번 재매각이라는 것은 종전에 이 경매가 낙찰돼갖고 낙찰자가 있는데 대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하는 경매를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재매각에서 전에 매수인 즉 전에 낙찰받았던 사람은 매수 시정을 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매수했던 사람은 처음 입찰 참가할 때 납부한 그 보증금은 몰수가 되고 재매각 절차에도 참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5번 5번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인수하지 않죠.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게 되면은 매각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배당 요구한 최선의 전세권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40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공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찰기일날 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입찰기일날 하는 것만. 따라서 1번 항고 제기는 입찰기일날 하는 것이 아니죠. 매각하고 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이제 매각 결정하고 또 7일 이내에 항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 제기는 매각 실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시장 대리 등록한 개공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매수 신청 보증서 제공 입찰기일날 하는 거죠. 3번 차순위 매수 신고도 입찰기일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찰했는데 낙찰자가 돈 안 내면 제가 살게요. 그거 입찰기일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입찰표 작성 제출도 그날 입찰기일날 하는 것이고 5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를 포기하는 것도 입찰기일 그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입찰기일날 하는 거기 때문에 2, 3, 4, 5는 할 수가 있지만 1번 항고 제기 이거는 입찰기일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대금 납부 이것도 입찰기일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며 그 다음에 매각기일의 변경 신청 이거는 매각기일 이전에 하는 거거든요. 매각기일 변경 신청 이것도 입찰기일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찰기일 변경 신청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죠. 이렇게 해서 40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뒤쪽 파트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을 제가 이해 문제선 29문제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문제를 제가 29번부터 33번까지 해서 총 4문제를 냈고 중개 실무 문제를 한 7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적게 나올 때 아주 적게 나올 때는 28문제, 많이 나올 때는 뭐 30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보통 4문제 내외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6문제 내외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 문제도 실제 시험 문제 유형과 그 밖에 박스형의 문제도 그렇게 실제 출제 유형대로 그대로 문제를 냈습니다. 지문도 실제 시험 출제 지문과 거의 유사한 지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도 지문이 이 정도 수준에서만 지문이 나오니까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좀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3회 문제는 오늘 문제보다도 더 좀 수월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3회 문제 때 이 4회 문제도 상당히 좋으니까 3회 때 다시 뵐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